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에 있는 노영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한국 현대사, 그것도 군대를 주로 이제 공부를 쭉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원래 전쟁의 그늘이라는 건데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써놨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피난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뭐 인류의 역사하고 전쟁은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육과 파괴가 이루어졌던 게 전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기술 문명을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계기가 됐던 게 또 전쟁이었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 6.25 전쟁이라고도 하고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고 학자마다 이제 각각 다르긴 한데 뭐 여기서는 좀 혼용해서 써보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쟁이 남긴 것, 첫째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을 남겼었는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안전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반도가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대가 아니었어요. 49년도의 한반도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이 서로의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냉전이었다라고 한다면 한반도는 그 미국과 소련을 대리하는 양측의 정권이 이렇게 그 38선이라는 걸 경계로 해가지고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었고 어찌 보면은 직접 두 초강대국이 대립하지 않는 가운데 그 대립하는 시험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북한에서는 국토 완정론을 내세웠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력 충돌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쩐 때는 분대급, 군대의 가장 말단 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때는 사단들이 움직이는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게 49년도의 상황입니다. 89년도 이후에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서해 교전이 있을 때인데 두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었는데 서해에서는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북한의 군대가 총을 맞닥뜨리고 직접 이제 해군이 직접적으로 교전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동해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유람선이 떠고 있었어요. 금강산으로 가는. 굉장히 한편에서는 전투를 벌이고 있고 한편에서는 평화라고까지 할 수 있죠. 금강산 유람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유람선이 떠 있는 현실,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현실이지 않았었는가. 94년도가 되면 이제 엄청난,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94년도가 되면 한반도가 최고조로 위기 상황이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한에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거부를 하고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와요. 물론 이제 전후 맥락이 딱 끊어져 버리고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편집이 되어버려서 조금은 왜곡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서울 불바다 발언이 북한의 대표 입에서 나왔었고 남북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미국과 북한과의 대립이 이제 최고조로 미국에서는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을 하겠다라고 했고 북한에서는 국제사찰기구로부터 원자력 기구로부터 사찰을 거부하고 탈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지미 카터가 방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북한의 당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만나는 시간에 또 백악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서 거기에서 핵시설을 제한적으로 정밀 타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러던 차에 평양에서 급하게 백악관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방금 회담이 타결되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린 게 제네바 회담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김일성이 죽게 되죠. 여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타격을 할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핵시설을 타격을 하게 되면 북한이 자랑하는 장사장포를 쏴버리게 되면 서울 DMZ에 있는 1시간 안에 DMZ에 있는 모든 병력이 다 죽는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5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미국 그러다 보면 이제 전면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2017년 우리는 이제 그 평창 동계 올림픽만 그리고 그 이후만 상상을 하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는 계속 핵을 개량하고 있었어요. 실험을 계속 해가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한반도 상공에 어떤 걸 띄우느냐 하면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죽음의 백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대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략 폭격기가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미사일에도 안 잡힌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뜨게 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긴장을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한 최첨단 무기를 띄워놓고 최고조로 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이후에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간의 트럼프가 대통령일 시절에 뭐 회담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만 있었느냐면 우리만 있었느냐 하면 중국은 또 사드 가지고 대한민국을 압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거의 한류를 중국에서 계속 한류가 커가는 시장이었었는데 갑자기 한국의 연예인들이 중국을 못 가게 되었죠. 그리고 진출해 있던 롯데가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뭐 사드를 배치를 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반도라는 것은 냉전이 1989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동구권이 해체가 되면서 냉전이 해체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북한과 미국 또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한반도가 불행해요. 어떻게 보면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49년도부터 충돌이 시작되고 그게 한국전쟁기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자주 써먹는 한국전쟁을 강의할 때 여기는 아마 서울일 겁니다. 서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젖먹이 갓된 뭐 두세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울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이제 이 사진이 조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공습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없죠. 건물을 하죠. 애는 무섭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폭탄은 남녀노소 그리고 거기가 군수시설인지 군의 시설인지 민간의 시설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폭탄에게는 이성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6.25의 배경 1948년도 8월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때는 어떤 시절이냐면은 50선거가 끝났고 북한은 북한대로 따로 정권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백범 김구 선생이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국토 안에 국경 아닌 국경 38선이죠. 그때는 생기게 되었다. 만일에 우리 동포들이 양극단의 길로 돌진한다면 앞으로 남북 동포는 국제적 압력과 도발로 인하여
본의 아닌 동족 상잔의 비참한 내전이 발생할 위험이 없지 않으며 재무장한 일본군이죠. 또다시 바다를 건너서 세력을 펴게 될지도 모른다. 오직 한 가지, 조국 통일 자주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민족적 양심과 동족 상잔의 내전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애국 애조구 열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민족의 전도의 앞날에 광명이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의 마지막 말보다는 위의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이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큰 내전적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군이 재무장한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은 1948년도에 했는데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유효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범 김구 선생의 해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국의 분단, 민족의 분단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의 6.25의 한국 전쟁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 이념을 가지고 양쪽에 서로 다른 정권이 수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충돌로 나타납니다. 우선은 49년도에 38선 충돌로 나타나요. 국경 아닌 국경선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요 발화 지점은 옹진반도, 개성은 이제 나중에 휴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영토로 넘어갔지만 강릉이라든지 38선을 긋다 보면 서쪽 끝에는 개성이 있고 동쪽 끝에는 강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게 됩니다. 6탄 십용사는 사실은 이 시기에 남북한이 38선을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6탄이에요. 6탄. 저게 그러니까 북한의 기관총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포탄을 든 병사 10명이 갔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들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결국 기관총을 기지를 폭파시키고 장렬하게 산화한 6탄 십용사로 이렇게 기념 동상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북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일부는 잡혀버립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안개 낀 날이라 길을 몰라가지고 잡혔고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역선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좀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있는데 뭐 2개 대대가 심지어는 5월 달에 국군 2개 대대가 강릉에 있었는데 8사단 2개 대대인데 북한으로 월북해 버려요. 대대장들이 북한의 스파이 육사 출신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자기 병력을 이끌고 올라가 버려요. 그냥 코미디 같은 일이. 그 중에 반은 돌아왔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아니면 옹진반도는 38선에서 보면은 그어버리면 이게 38선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까지 걸쳐져 있어요. 반도 내에 또 반도예요. 쉽게 말하면. 참 희한한 곳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옹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전투가 6월 말까지 계속이 됩니다. 10월 14일에도 옹진반도라든지 아니면 춘천 강릉에서 시작되어진 충돌이 춘천까지 간다 할지 이렇게 하니까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를 받는 브루스 커밍스라는 시카고대 석자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일제시기 때부터 있었던 내전적 계급적 갈등이 내전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고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권이 수립되었고 그러한 것이 49년도가 되면 38선을 통해서 정규군 부대로 직접 대립을 하게 된다. 존 메릴이라고 이 사람도 학자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국무성 관료가 되는데 양측의 매파들 싸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매파라고 하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행동이었고 이게 이제 양측의 서로 다른 통일론을 가지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국토 완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 기지이고 그것이 남쪽까지 완벽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서로 주장들을 해요. 서로 통일을 주장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일론이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필연적으로 전쟁을 내포한 굉장히 무력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평화 통일 방안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이고, 그게 38선에서 양측의 군대가 격돌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체제 대립이 아직은 전면전까지는 나가지 않고 일부 동부나 서부나 뭐 이쪽 저쪽 지역에서 국지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1사단장이었던 사람이 일본 육사 출신의 일본군 장교 출신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친일파로 평가를 받는 군인이었고, 반대로 북쪽에 있는 최현이라는 인물은 과거에 그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항일 무장투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도 틀리죠. 그래서 서로 오해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최현의 부대를 쫓았던 사람은 김인욱이라는 일본 육사 출신의 일본군 장교가 있었는데, 그걸 오해를 하고 김석원은 김석원대로 오해를 하면서 서로 간에 또 양측의 이 사단장들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애매해요. DMZ는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 전선으로부터 2km 뒤로 빠집니다. 그건 정확하게 양측의 실사단이 가서 그곳을 측량을 한 다음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38선은 그냥 지도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현지를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유리한 고지, 산 중턱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고지나 이런 데는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애매함들이 되게 돼요. 직접적인 이게 배경은 되지는 않는데 일정하게 부분적으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무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전쟁의 성격, 남쪽과 북쪽은 정반대로 주창을 합니다. 남쪽에서는 불의의 공산 침략,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갑자기 전쟁을 시작했다예요. 38선 전역에서 1시간 동안 포격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게 사실이고. 근데 북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나중에 이제 북한의 내무성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 되는데, 남쪽의 국방군이 먼저 도발을 했고 그에 대한 반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어쨌든 이 전쟁은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백범 김구 선생이 비극적인 동족 상전의 내전을 예견을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내전이에요. 북한의 전면 남침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내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유엔이 들어오고, 또 나중에 가서는 처음에는 미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유엔의 깃발이 날리고, 나중에는 중공군이 내려오게 되면서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양측의 이념,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양측이 이제 맞서게 되는 국제전적인 성격으로, 소련도 참전을 해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는 말을 안 하는데 소련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과 박헌영, 김일성은 당시에 북한의 이제 최고 적이었고, 박헌영은 당시에 우리로 치면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북침설은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오해를 하십니다. 북침설은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남침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건데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 국방군에 맞서서 인민군이 총반격한 것이다라는 당일날의 발표예요. 내무성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전혀 북한의 준비 정도를 봤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남침설이 맞아요. 기습 남침. 4시부터 1시간 동안은 38선 전역에서 포격만 해요. 포격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거 예로 들어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이 걸프전을 일으킬 때, 이라크로 밀고 들어갈 때 먼저 보병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사우디만이나 이런 데서 출격한 전폭기가 가서,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현지에 있는
군의 무력을, 이라크 군의 무력을 완전히 박살을 낸 다음에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되었죠. 이번에 이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공습이 먼저였고 나중에 보병 부대가 들어갔는데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전쟁이 일어나죠. 어쨌든 기습남침을 하게 됩니다. 제한적 북침은 뭐냐면 전쟁을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로운 시기가 길어지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개발해 놓은 신무기를 사용할 데가 없고 군수산업이 이 화랑세였다가 갑자기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불황이 되게 되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음모론적인 입장이 강해요. 근데 저거는 좀 근거가 박약합니다. 제한적 남침은 군사적으로 서울 점령을 목표로 했다. 왜냐하면 제2대 국회가 50년 5월 30일 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약 25일 전에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뭘 하느냐 하면 48년도 4월 달에 50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백범 김구 선생은 전쟁 나기 딱 1년 전 1949년 6월 26일 날 돌아가셔요. 안두희의 총탄에 의해서. 근데 김규식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부주석이었던 김규식이랄지 아니면은 군정장관을 했던 안지용이랄지 아니면은 조수왕이랄지 이런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를 해야 할 분들이 참여를 안 했었어요. 48년도에는. 근데 2년마다 치러지는 그때 선거에서는 참여를 합니다. 선거에 국회의원이 돼버려요. 문제는 압도적으로. 그만큼 분단에 대한 것들, 이분들의 정통성에 대한 것들을 당시의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3일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인 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발이 묶여버려요. 그래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미 하늘에는 미군 그 폭격기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제공권을 미국이 장악을 해버린 상태에서 군대가 쉽게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거가 안 됩니다. 어쨌든 전쟁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상으로 처음에는 쭉 밀고 내려옵니다. 8월 말까지는 여기까지 와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여기 대구가 있고 여기가 이제 낙동강인데 이 방어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은 이때 북한의 개입에 대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직접 군대를 파병을 하고 유엔을 참여를 독려하고 그래서 16개국이 파병을 합니다. 군대를 파병을 하죠. 그렇지 않고 스위스랄지 스웨덴이랄지 노르웨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중립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파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뭘 하느냐 하면 병원선을 내요. 구호. 주로 병원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노르웨이가 이 부산 앞바다에 띄워놓았던 병원선의 장비들은 국립의료원의 토대가 됩니다. 어쨌든 8월 말까지는 승승장구해요. 쭉 밀고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전선 해가지고 여기 이 동부전선에 있는 춘천만 3일 지키지 나머지는 초전에 박살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쭉 내려오니까 미국은 이때 이제 지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죠. 그래서 선택지가 여기에요. 인천 상륙작전. 뒤에 가서 이제 그리고 한 번은 쭉 올라갑니다. 압록강까지는 가요. 국군 제7사단이. 그리고 이쪽으로도 가요. 쭉 올라가요. 신나라 하면서. 근데 12월까지 있기는 하다가 결국은 중공군이 10월 말부터 이쪽 전면적으로. 압록강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넘어올지도 모르고. 10월 달이면 지금이야 기후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안 얼지만 10월 달이면은 얼어요. 영하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쭉 밀려요. 그래서 일사후퇴는 왜 일사후퇴냐면 뒤에가 수도 서울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사후퇴예요. 1월 4일 날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쭉 밀려 내려갔다가 언제 저기 하느냐면 51년 6월 달이 되면 현재 DMZ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유엔군이. 그러니까 국군 포함해서 유엔군이 다 올라가요. 그러면 나머지 2년 동안은 무슨 짓을 하느냐? 멍청한 짓 해요. 보시죠, 이제 구체적으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자랑하는 T-34. 사실은 소련은 이 무기가 신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 무기를 판 거예요. 근데 한국군은 이 재고 무기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시에 참전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탱크를 보고 너무 두려웠대요. 수류탄을 던져도 안 깨지죠. 기관총을 쏴도 끄떡이 없죠. 나중에 이제 미군이 가지고 온 바주카포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통해서 아니면 미군 탱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야 이걸 잡을 수 있었지. 이제 아니면 항공기의 폭격이나 이런 걸로 잡을 수 있었지. 보병이 잡을 수는 없는 탱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하고 T-34 소련제 탱크가 저는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아니 우연치 않게 저기 보다 보니까는 케이블 TV에서 T-34라는 소련 영화가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탱크를 잡은 그걸로 만들더라고요. 영화도 만들고 했는데 아무튼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주력 그 무기였겠죠. 무기였었고 이제 재고품이 된 거예요. 계속 그 뒤로 발전을 했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들어옵니다. 국군은 공격형 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국군 총참모장이나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점심은 해주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해요. 여차하면 올라가겠다예요. 북진 통일을 주창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군 정도는 깔 거 하는 수준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공격형 편제라는 게 뭐냐면 무기의 70%가 전방에 있어요.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는 북한으로 진격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차 지뢰, 요걸 잡을 수 있는 건 대전차 지뢰인데 없어요. 뭘 믿고 그렇게 저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급 창고가 무기의 총탄이나 화약이나 이런 게 90%가 강북에 있었습니다. 한강 이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참모총장이 무능했습니다. 사실 이 양반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단 한 번도 보병을 제대로 지휘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성원 같은 사람은 중일전쟁 때 참전을 했던 참전용사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은 병기장교 출신이에요. 심지어는 그날 04시에 6월 25일 04시에 저기 하는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육군에 간 낙성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2차까지 가가지고 새벽까지 술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없었어요. 전방에서는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데 총사령관이 돼야 되는 양반 육군 참모총장이 술이 안 깨요. 술이. 그만큼 무능했고. 근데 반면에 북한은 보병, 탱크, 포병, 공군. 우리도 공군은 있었는데 잠자리 비행기라고 하죠.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려주는 비행기. 그런 비행기, 전투기가 없었어요. 이제 한국전쟁이 빵 터지고 북한에 공군이 있으니까 폭격을 해야 되니까 항공기를 몰 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훈련을 받고 급박하게 49년도에 이미 공군은 있었는데 잠자리 비행기, 그야말로 정찰기, 그리고 뒤에 앉은 사람이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폭격기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었죠. 소련제 무기로 쫙 무장하고 있었어요. 국군은 기동력도 딸리죠. 탱크 없죠. 화력도 부족하죠. 이랬습니다. 북한이 참전을 오판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중국의 상황을 봤어요. 중국에서 보니까 장개석의 군대가 쭉 밀려나요. 결국은 대만으로 갔죠. 그 중화인민공화국, 오늘날의 중국이 49년도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모택동의 중국이 성립이, 공산주의 중국이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도 저렇게 포기하는데 한반도도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박헌영이 입만 열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북한의 인민군이 내려가면은 남쪽에 있는 20만 남로 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해서 우리를 환영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리고
글쎄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3일 만에 수도가 함락이 돼요. 좀 창피한데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굳세어라 금수나 아니 저기 그 미아리곡의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강 방어를 했다? 안 했어요.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거짓 발표를 해요. 대통령은 이미 대전으로 27일 날 새벽에 떠났습니다. 기차 타고 떠나버렸어요. 대전에서 라디오 연설로 용감한 국군이 지금 해주를 거쳐 신의주로 가고 있다. 곧 통일이 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군은 밀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 어떻게 되느냐. 우왕좌왕하고 있는 찰나에 6월 28일 날 한강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도강한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 잔류한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가는데 정부 관료들은 어찌어찌해서 가요. 그리고 정부 관료들하고 친한 사람들도 소식을 알고 튀어요. 근데 정부하고 각을 세울 만한 야당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연이 닿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김규식, 조수왕, 안지용 이 양반들은 다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국회에서는 수도 서울 사수 결의안을 내세웠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그때 이미 정부 관료들은 다 한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냥 참모총장만 와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방은 밀리고 있었고 춘원 이광수는 어찌해서 안 닫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7.18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들은 나중에 9.28 수복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납북이라고 하죠. 북한으로 납치가 됩니다. 대통령 무엇을 했나요? 6월 25일 오전에는 무처대사가 면담을 합니다.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로 들어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무기 안 줘서 그렇게 된 거다. 우리 열심히 싸우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싸울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책임져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27일 날 새벽에 대전행 기차를 타버립니다. 무처대사는 만류예요. 왜냐하면 전방에 아직 군인들이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가버리게 되면은 군인들의 사기라든지 국민들의 사기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대통령은 뭐라고 하느냐면 대한민국 모든 영토가 다 점령되어도 자기만 살면 대한민국은 남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버려요. 국민들을 버려버리고. 국회는 수도사수 결의를 하죠. 한강교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건너고 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저기는 이제 아마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 있는 다리일 겁니다. 아, 서울인가? 서울 다리예요. 근데 나중에는 도강파하고 잔류파, 강을 건넌 사람과 잔류한 사람들로 나누는데 잔류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부역자로 몰아요. 당신들 피난하지 않지 않았느냐? 북한에 동조하지 않았느냐? 긴급명령을 대신 발표를 해버립니다. 비상사태 범죄 처단에 관한 특별조치인데 이건 나중에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 왜? 학살의 법이 돼요. 법이. 법보다 우선한 명령이 돼버리죠.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그래서 나중에 그냥 넘어갈게요. 세월호 선장 이야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선장이 자기는 탈출했잖아요. 만약에 같이 탈출하자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죽지는 않았죠. 시신을 찾지 못한 것만 해도 9구나 되는데.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에요. 전쟁기는 아니고 누구예요? 보여요? 잘 보이세요? 의정부인데 여기에 의정부에 있는 미군 2사단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마릴린 먼로예요. 미국 그 시기에 최고로 유명했던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그 미국 마릴린 먼로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근데 남편 프로야구 선수 아마 디마지오인가? 아무튼 꽤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왔는데 한국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마릴린 먼로 왔으면은 비행기만 타면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의정부에서 그러니까 신혼여행 도중에 이렇게 온 거예요. 한국에. 전쟁기는 아니고 전쟁 끝난 다음에 53년 아니면 54년일 겁니다.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려고 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나면 이머전시 플랜이라는 거,
적인 것에 대한 긴급 계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반도의 상황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달랐던 점, 물론 중국도 중요한 엄청나게 지구상에서 제일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했더라도 그러면 중국만 포기하고 한반도가 떨어지면 미국은 일본이 위태로워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작지만 무척 중요한 곳이에요. 게다가 중국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상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각 참전을 합니다. 해군, 미국이 자랑하는 제7함대가 대만 해협을 봉쇄를 해요. 왜 대만 해협을 봉쇄하냐면 장개석이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본토를 공격할까 봐.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상공에는 미군 폭격기, 미군 전투기가 상공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보병 부대는 24사단의 이 스미스 연대장이 이끄는 연대가 옵니다. 7월 4일 날 왔어요. 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초전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테랑들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동양인에 대한 편견, 북한군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 저것들 얼마나 하겠어? 우리가 하지? 라고 했어요. 더 가당치 않은 건 24사단이 이제 그 뒤로 본진이 합류를 했는데 대전에서 전투를 했는데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단장이 과거에 미 군정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딘 소장이라는 사람인데 7월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대전에서 완벽하게 박살이 난 다음에 사단장이 포로가 돼버려요.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상상하기가 힘들죠.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딘 소장은 어떻게 되느냐. 51년 8월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거의 한 2년 만땅 채워가지고 북한군의 포로로 있었어요. 나중에. 대전협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협정이 체결됩니다. 편지 한 장으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그래서 지금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환수하려고 했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혔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공권과 지휘권을 장악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전투 기술상으로 보면은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급선이 잘려버리게 됩니다. 북한의 보급선은 주로 함경도 지역에 있어요. 그것은 천연 지하 광물이 많기 때문에 일제시기 때부터 공장이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잘려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작전이에요. 낙동강을 전선으로 해가지고 거기만 지키면 된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격작전입니다. 세 군데가 검토됐어요. 원래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하나는 원산, 또 하나는 인천, 또 하나는 군산. 근데 제일로 안 좋은 데가 인천이에요. 왜 제일로 안 좋을까요? 서해안은 기본적으로 저수 간만의 차가 동해안하고 다르게 간만의 차가 커요. 그래서 썰물과 민물의 차이가 큽니다. 그 물대를 못 맞춰버리면 운 나빠버리면 상륙정이 모래 톱밥에 걸리는 순간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소수 병력만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리냐면 상륙정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박살이 나버려요. 동해안은 다르죠. 저수 간만의 차 없죠. 그래서 원산 같은데, 근데 원산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거기는 일제시기 때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만렵에 원산항을 지키기 위해서 기뢰를 쫙 뿌려놨어요. 육지의 지뢰하고 마찬가지로. 그거 제거하려고 과거에 일본군 소속의 자위대 정보장교들을 불러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실현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군산을 하려고 봤더니 저수 간만의 차 인천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거기는 너무 남쪽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작전을 선호하는 경우가 누구냐면 더글러스 맥아더가 그러한 작전을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급선을 자르고 가운데에서 반토막 내고 난 다음에 쫙 치고 올라가는 거. 인천은 무리한 작전이고 북한도 대비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본진은 낙동강에 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알고 대비를 했는데, 그래서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명명 지어졌는데, 사실은 무리한 작전인가요? 지형 지물이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근데 어찌어찌 해서 성공을 합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뭐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뭘 하느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월미도라든지 뭐 팔미도라든지 이런 곳에 이 상륙을 해서 등대에 불을 켜는 것, 비밀스러운 첩보 작전을 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폭격을 해요. 폭격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인지 주민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해가지고 항공모함이라든지 구축함에서 그대로 폭격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상륙정은 9월 15일 날 상륙을 해서 월미도, 영등포 등에서 교전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의 영웅이 되죠. 근데 사실은 메가더는 정치적인 군인이에요. 2차 세계대전 공적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에 출마해보고 싶었는데 트루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하고 싶었는데 또 누가 나타나 버리냐면 자기 육사 후배인 아이젠하워가 나타나 버려요. 실패한 정치 군인. 북진을 하게 됩니다. 9.27 훈령. 왜냐하면 9.28 수복을 한 이후에 한국군을 38선 이북으로 갈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압록강 수통의 물통, 압록강에서 수통에 물을 담고 있는 7사단 병사의 모습입니다. 압록강까지 갔어요. 근데 한국군 이외에 유엔군은 올라가지 말아라. 더 이상은. 한국군은 끝까지 올라가라. 정주는 이제 평안북도이긴 한데 뭐 여기 정도까지 좀 밑으로까지 9.28 수복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뉘는데 남쪽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가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는 인천으로 상륙해서 이렇게 그 서울까지 진격하는 부대가 있고, 또 하나는 남쪽에서부터 낙동강 교두보를 발판 삼아서 쭉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병력들이 언제 돌파를 해버리냐면 10월 1일 날 강원도 현리를 국군 제3사단이 돌파를 해요. 그래서 국군의 날이 생겼어요. 장하다 국군. 54년부터. 50년부터 바로 생긴 건 아니고. 국군의 날이 국군 창설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 날을 기념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 북진을 허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중국은 국공 내전을 수습을 하고 49년도에 건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전적 상황을 다 저기하고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한반도에 전쟁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북한이 쭉 밀고 내려가니까 너희들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제 9월 달 들어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미 8월부터 낙동강 교두보 할 때부터 더 이상 북한이 못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준내는 나중에 중국의 수상이 되는데 이때는 외교, 외무상 뭐라고 하느냐면 북진하는 순간부터 중국에 대한 공격, 침략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합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홍콩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공식으로 항의를 하죠. 영국은 16개국 중에 한 나라였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에요. 여기 낭림산맥이나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길 따라 가기도 하고 여기가 다 압록강인데 바닥이 다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10월 달이면 거기는 영하 몇십 도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10월 하순 되면은 압록강이라든지 이 두만강 등지로 그 참전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참전하게 된 것은 국공 내전 때 후방을 지원해 줬어요. 북한에서. 거의 턱 밑까지 장개석에게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도 주고 물자도 주고 그랬어요. 북한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일성이 어쨌든 항일 무장투쟁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북한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 공산당의 일원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같이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30년대 말.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입술이 다치면 이가 시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 미국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라를 위해서 항미 원조예요.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 북한을 지원해 주자, 원조해 주자. 근데 유엔군이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신나라 하면서 북진할 때는 좋은데 대도시를 근방으로 가다 보니까 무장은 할 수가 없어요. 보급선이 끊겨요. 유엔군도. 왜냐하면 한국은 보급을 할 만한 공장 시설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도쿄에서 와야 돼요.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하게,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데, 요때 공장 돌리고 베트남 전쟁 때 또 한 번 돌려요. 두 전쟁이 일본에게 있어서는 경제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대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가. 근데 도쿄에서 간 물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낙하산에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그건 죽은 사람만 보면은 임자예요. 북한이 가져가거나 중공군이 가져가도 몰라. 그건 죽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유엔군은 여름 하복 입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날씨는 이렇게 추워요. 누비옷이라고 하죠. 털옷. 근데 유엔군들은 제가 참전군인한테 들어봤더니 대한민국 국군은 6월 달에 입던 하복, 여름 하복 입고 북진을 한 거예요. 엄청 추워요. 길도 몰라요. 북진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팽덕회라는 이제 중공군 장군이 지휘하는 13병단 25만여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 개 지점으로 통해서. 근데 말이 세 개 지점이지 유엔군이 막을 수가 없는, 미군이 막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25일부터 이제 점점 들어오게 돼요. 못 모르고. 이거는 이제 흥남 철수작전 할 때 그 모습입니다. 1차 공세는 쭉 합니다. 메가더는 크리스마스 공세를 합니다. 11월 24일 날 메가더가 자기의 부하,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빨리 끝내고 한 달 뒤에 고향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자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현장을 모르는 거죠. 현장에서는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미국 해병 1사단이 쭉 올라갔던, 거기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 부대였는데 장진호라는 곳에서 갇혀버리게 됩니다. 사단 병력의 거의 절반을 잃어요. 나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의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를 갔더니 한국과 관련된 게 세 가지 있더라고요. 신미양육 때 가져간 장수기, 또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 때 썼던 태극기, 또 하나는 이 장진호 전투를 교범으로 가르치는 교범. 어쨌든 그렇게 쭉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아차 싶으니까 미군이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왜 흥남 철수가 나오느냐 하면 서부전선이나 중부전선으로 갔던 부대들은 그냥 내려왔습니다. 쭉 밀려서. 근데 여기에 가 있던 미 10군단하고 한국 1군단은 퇴로가 차단돼 버렸어요. 이미 갈 수 있는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흥남항에 배 대놓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포항 쪽에 내리고 저기는 민간인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거제도로 가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51년 1월부터는 거제도가 포로 수용사가 되니까 거제도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부산이죠. 그리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영화 국제시장이 아니라 실제 국제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원폭 투하를 검토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의 총리가 애틀리라는 사람인데 원폭 투하하려면 한반도에 있는 영국군 청년들 빼버리겠다 합니다. 영국이 빼버리겠다고 하니까 투하만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메가더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은 첫째는 만주에 있는 중공군에 대해서 폭격을 해야 된다예요. 근데 미국은 만주에 대한 폭격을 하게 되면 그건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전을 못 합니다. 안 되면 본토에 있는 병력을, 추가 병력을 파병해 달라 요청을 하게 돼요. 일사 후퇴는 이제 3차 공세 쭉 하게 되고 4차 공세까지 쭉 하게 돼요. 반격하게 되고 반격하게 되고 해서 6월 달이 되면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거의 1년 만에 전선이 오늘날의 전선으로 고착돼요. 그 사이에 메가더는 계속 확전을 주장을 하는데, 메가더의 후임으로, 아니 그 부하로 왔던 8군 사령관인 리치에이라는 사람이 확전할 필요 없이 그냥 치고 올라가요. 군사 작전으로. 가지고 있는 병력과 물자로만으로 그냥 전선을 올리게 돼요. 그러자 메가더의 확전 주장이나, 그러니까 계속 만주 폭격해야 되고 원자탄도 검토해야 되고 본토에서 2개 사단 더 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거. 그래서 트루만이 불러가지고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치에이가 그의 뒤를 이어서 사령관이 돼요. 유엔군 사령관. 미국 사령관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 뭘 했느냐? 고지를 두고 쟁탈전을 했죠. 고지전이라는 거. 영화 고지전 보셨어요? 혹시? 이제까지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서 전쟁을 가장 잘 표현을 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기간 2년 동안 도대체 어떤 미친 짓을 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영화의 주제곡인 전선야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 그 악보를 남겨두니까 남과 북의 병사들이 서로, 그러니까 남쪽의 노래를 북의 병사들이 배워가지고 저 안개 속의 마지막 전투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면, 그 남쪽에 우리 병사들이, 국군 병사들이 이 개울가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울가에서 씻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반대편에서 북쪽의 병사들이 오다가 서로 이렇게 총을 겨누다가 아, 전쟁 끝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서로 빠이빠이 하고 잘 살아라 하고 돌아갔는데, 부대에 돌아와 보니까 새로운 명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정은 10시에 체결되었는데 12시간 동안 전투 행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12시까지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 딱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일체 협정은 22시부로 효력이 발생한다예요. 체결은 10시에 됐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얼마나 실증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전투에 참여한 저 병사들 중에 신하균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남과 북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전선야곡이 끝나갈 무렵에 안개가 걷히고 미군 폭격기가 가서 북의 고지에다가, 에로고지라는 곳이었는데 상상 속의 고지인데, 그 고지에 폭격을 시작하면서 전투가 되고 결국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한 명, 신하균만 살아남아서 이제 회상하는 걸로 이 영화가 끝나는데, 그래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죠. 백마고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9번씩 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같은 경우도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아이스크림 고지, 저경 능선, 이렇게 수많은, 아이스크림 고지는 왜 아이스크림 고지냐면은 깎여가지고 아이스크림 녹은 것처럼, 그러한 수많은, 주로 이제 동부지구에서 엄청나게, 이게 이제 철의 삼각지대, 금화, 철원 이렇게 세 군데로 연결되어지는데, 땅굴도 여기 있고 해가지고 철원 평야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백마고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쪽이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휴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풍댐에 대해서 예전부터 검토는 했는데, 결국은 52년도 6월 달에 미군이 수백 대 전투기가 가서 몇 날 며칠에 거쳐서, 원래 수풍댐은 43년도에 일본이 만들었던, 압록강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력 발전이 가능한 곳이 2군데가 있었어요. 기술력으로. 근데 기술력이 따라잡지를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남쪽에서는 이 수력이 제일 좋은 데가 영화 명랑, 울돌목, 그리고 여기 수풍, 압록강 2군데였어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는 수력 발전이고 또 하나는 홍수 예방입니다. 여기를 폭격해버리면 평안북도 일대가 다 물에 잠겨요. 압록강이 범람해요, 홍수기에는.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폭격을 안 해야 되는데 결국은 폭격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되게 되면서. 휴전협상은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51년 7월부터 2년 내에 걸쳐서 됩니다. 의제나 의사 일정은 이렇게 쭉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군사 문제로 할 건가 정치 문제로. 그래서 정치 문제로 하자. 그거는 54년도 제네바 회담으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순수한 군사적인 문제만 하고, 군사 분계선은 미국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제공권, 제해권을 보장한다. 원산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려면은 포병이 한번 떨어뜨려 봐라. 어떻게 되나?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현 전선으로부터 2km씩 비무장한 지대, DMZ가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휴전 감시기구, 북한 내 비행장 복구 건설 금지, 휴전 감시 출입 지역 감시 기구, 중립국으로 구성된 감시 기구 만들었는데 이건 54년 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오래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이에요. 전쟁 포로 때문이에요. 자유송환하고 자동송환, 무슨 말이냐면 포로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니면은 원래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군대로 돌려버릴 것인가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결론은 관련 정부에 건의하는 문제. 그래서 54년도에 제네바 정치회담 열리는데 대립으로 끝납니다. 휴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양측이 비무장지대 하는 거. 근데 이거 잘 안 지켜져요. 감시기구는 곧바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네바 정치회담도 저기하게 되죠. 포로 교환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중립국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자유송환입니다. 귀국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계하고 근데 남북이 다 싫다 해서 결국은 제3국행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포로 명단에 들어가지 않아서 심사에 아예 거론도 안 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삼국행 포로를 그린 소설이 바로 최인훈 선생님의 광장이라는 소설이죠. 인도로 가는 배자락에서 회상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까지 왔는가. 실제로 브라질에 가서 정착한 사람도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 나와가지고. 미송환 포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죠. 전쟁의 피해, 군인들만 따지면 경찰 포함해서 우리 국군 63만 명, 유엔군 55만 명을 포함해서 총 119만 명이 전상, 실종. 북한은 80만, 중국은 123만, 그래서 204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여기서 손가락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축에 안 끼고 완전히 이 신체를 못 쓰는 경우만 아주 심각한 부상만 포함시킨 통계가 저 정도예요.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 이건 남쪽만이에요. 전쟁의 피해를 봤어요. 전재민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제조업은 42%. 북한은 공업이 우리 남쪽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평안북도나 함경도나 이쪽 지역은 천연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업지대였어요. 일제시기 때부터. 그랬었는데 생산 설비가 60% 파괴됐어요. 미 공군의 사령관은 뭐라고 했냐면 향 50년 동안 북한은 거의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그 정도로 융단을 깔듯이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평양에는 건물 한 채 남았대요. 근데 남북이 다 대단해요. 재건과 부흥을 5년 안에 거의 다 끝냅니다. 10년 안에 거의 다 끝내요. 철도, 항만, 도로 이런 데는 기반 시설이 완전히 완벽하게 파괴됐죠. 학교나 공공시설도 파괴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가 제일 우선적으로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의 본부가 제일로 설치되는 곳이죠. 공공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폭격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 남긴 거, 톱질 전쟁이라고 하죠. 북쪽이 먼저
낙동강까지, 남쪽은 북쪽까지, 톱질할 때 보면 끝에서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랬죠? 극단의 전쟁이에요. 인민위원회 흑백 선거도 했고 농지개혁도 했습니다. 근데 현물세 징수하고 25%짜리 의용군 끌고 가고 퇴각 시에는 우익 인사들을 군경의 가족이나 우익 인사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로 좌익이나 부역자 처단하고 우익 조직이 부활됐어요. 북한이 가장 이용하는 게 뭐냐면 신천 학살이에요. 미군이 들어와서 신천, 황해도 신천에 있는 군 단위를 불지르고 오가 낙행을 했다. 그 소식을 들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그린 게 한국에서 그 학살이에요. 근데 손님이라고 황석영 선생님이 가서 보니 이거는 미군은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우익 청년단체들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러싸고 갈등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상처가 더 크게 됩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행동의 일시적인 중지입니다. 전쟁 이후 정치회담 했는데 뭐 통일정부 수립한다, 자유선거와 유엔 감시, 이건 말이 안 되죠. 북한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유엔군 깃발이 날렸는데. 그래서 양측이 대립하다가 결국은 2달 만에 끝내고 6월 15일 이후부터는 빠이빠이 합니다. 남쪽은 냉전 독재 체제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성장을 했어요. 10만에서 60만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도 안 되어서 권력을 잡고 그게 군부 정권이 30년 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제거, 뭐 미국하고 부분적인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미국이 한반도의 어느 곳에서든 군사 기지를 갖게 되는 게 54년도에 체결된 이 조약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이 미군이 조심하는데 한때는 미군이 범죄를 일으켜도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죠. 북한은 박헌영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게 되고 결국은 김일성 유일체제, 소위 말하면 주체의 노선을 하게 되고 뭐 반미 이데올로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미국 사회도 메카시즘, 미국의 메카시라는 사람이 하게 돼요. 너 빨갱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망명해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이미 세계적인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자 뭐 이렇게 됐죠. 근데 메카시즘을 견디지를 못하고 70년대 데탕트 화해 시대로 가기 전까지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까지는 미국 사회도 경직된 사회가 됩니다. 국제사회가 냉전이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영화 공작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이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정명여고 학생들이 휴전 반대 시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잘 안 보이시는데 Give us unification all this. 발음이 향토적이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면은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요. 이와 같은 휴전 전쟁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친 짓이지. 서로 고지전하면은 계속 사실은 전쟁 1년보다는 나머지 2년 동안 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고지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다쳐요. 죽거나. 학살의 개념, 학살 전쟁이 있으면은 꼭 집단으로, 그러니까 전방의 군인들끼리 전투를 하면서 죽는 것보다도 후방에 있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이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전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학살로, 집단 학살로,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후방에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국가나 인종, 민족, 종교 집단, 뭐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나 부분을 파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거의 절멸이라고 하죠. 그러한 게 이제 제노사이드.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반성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만들기는 했고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제대로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타국의 사례를 보면 유대인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로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느냐? 킬링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다큐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 정권이었죠. 정권이 사람을 그대로 죽여놓고 거기에서 쌓아놓아 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서구에 있는 어떤 영화 감독이 가서 다 촬영을 한 게 킬링필드예요. 그럼 뭐 이것만 있느냐? 30년대 스탈린은 소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면 학살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정치적 반대자들을 죽이거나. 그럼 뭐 미국은 정당하냐? 미국은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서부 개척한다고 인디언들 쫓아내고 죽였어요. 마치 아메리칸 버펄러를 사냥하듯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호구역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터키의 아르메니아는 150만 명을 죽였는데 이건 덮어져요. 왜냐하면 터키가 친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홀로코스트의 피해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가자 지구를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하느냐 하면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구호단체도 못 들어가게 해요. 물과 식량을 끊어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가 그런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요즘 보이죠? 미얀마도 보이죠? 거기도 거의 내전적 상황인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전쟁은 필연적으로 어떤 목적에서든 간에 학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피난을 하도록 국경선을 보장해 주겠다 해놓고 거기에다가 폭격을 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한국전쟁 전후에요. 제주도에 가면은 수많은 명성지가 많습니다. 육지하고 다르게 섬이기 때문에. 근데 명성지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학살지예요. 다른 한편으로. 예를 들면은 서귀포에 가면 정방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육지에서 보통 폭포하면은 육지 내부의 숲속에서 이렇게 낙차가 크게 계곡에서 떨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정방폭포는 바다로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방폭포 위에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대로 쏴버렸습니다. 군이 국민을 5.18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여순 사건도 이제 시작인데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그 외의 지역, 뭐 구례, 산동면이랄지, 그러니까 지금은 온천마을이고 산수유로 유명한 곳인데 이것도 여순 사건 직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경북 문경 석달리랄지. 그리고 전쟁이 빵 터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방학살이 벌어집니다. 국민보도연맹은 뭐냐면 과거에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겠다라고 자신을 증명하고 가입한 조직이에요. 1949년도에 정부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빵 터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제일로 먼저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해서 소집되어지고 곧바로 처형당합니다. 한 군데에 모아서 한 군데. 제주도에 가면은 그 송악산 인근에 백조일선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154명인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이 터지고 7월 초순에 이끌고 가서 구덩이 속에다 몰아놓고 총살시켜 버렸습니다. 국군이.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미 4.3 사건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학살들이 저질러졌고 적어도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저기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제주도 사회에서 신박만든 유지들이라고 평가받는, 그리고 시신을 못 찾아가게 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전쟁이 끝나고 한라산의 입산 통제가 풀린 이후에서야 가봤더니 한 5년 뒤에 갔더니 시체가 썩어가지고 뼈만 남는 거예요. 신원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후손들이 한꺼번에 묘를 합장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조상의 한 손이다라고 해서 백조일선묘인 거예요. 전쟁 발발 이후에는 보복학살이 일어납니다. 국민보도연맹이나 이제 형무소 학살 사건은 아까
대통령 긴급 명령에 따라서 감옥에 있는 좌익 사범들을 다 총살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인 데가 대전에서 일어난 건데, 법에 의했느냐? 법에 의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 긴급 명령에 의한 것이고 보복 학살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국민보도연맹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제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던 군경이나 아니면 우익 인사들의 가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또 반대의 경우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보복 학살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보도연맹은 이 학살의 연쇄고리의 꼭지점에 있었던, 출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남북 지역에서 학살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후방에서는 빨치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리산이랄지 무등산이랄지 이런 지역 주변에 있는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빨치산 투쟁을 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빨치산 토벌을 가장해서 그 근방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일단은 마을을 소각을 하고 소개를 해버립니다. 주민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11사단 20연대가, 11사단은 후방에서 전남 북, 경상 남북도 지역에 있는 빨치산을 토벌하겠다고 만들어진 부대예요. 그래서 소각하고 학살합니다. 유명한 사건으로 거창 사건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여기는 어디냐면 한평에 있는 위령비예요. 위령비. 이 부대가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에 권준옥 대위가 이끄는 중대원들이 와가지고 한평 월야 불갑산 일대에 있는 영광 한평 지역들을 학살을 합니다. 처음에는 90명, 나중에 가서는 248명이에요. 이유가 있었냐면, 이유는 알자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국민이 없는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데가 여기 대전 산내면에 있는 권령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합니다. 아주 골짜기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하나는 국민보도연맹, 하나는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 처음에 이건 이제 발굴을 최근에 하고 있는 장면이어가지고 이렇게 꼭 그 구석기나 신석기, 원시시대 유물 유적들을 발굴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발굴하던 원래 전공이 이제 고고학 하시던 박선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충북대 교수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발굴을 책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고하신 분이 왜일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곳이 유적 아닌 유적이 돼버린 거예요. 20에서 180m의 구덩이를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연결을 하나씩 해보니까 1320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 형성이 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기 조사를 해봤더니 1200여 구가 추정이 된다. 사람들이 여기서 1200여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발굴을 해보니까 7000여 구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수습된 것만 700여 구지 그의 10배의 시신들이 이곳에 몰려 있는 거예요. 구덩이가. 비참한 건 뭐냐면, 이 죽은 학살을 당한 희생자들이, 피해자들이 자기가 죽을 무덤을 자기가 팠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자기가 삽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구덩이를 팝니다. 나중에 인부들이 이제 거기 따라간 인부들이 같이 덮을 때는 했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대전 형무소, 국민보도연맹 이런 데에 있었던 사람들을 군경이, 이거는 조직적으로 벌린 학살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북 영동군 노군리에 있는 쌍굴다리예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희하게 하얗게 칠해진 곳이 바로 총탄 자국이에요. 원래 미군이
이 마을 주민들을 피난을 가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난을 가라는 피난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벌어지느냐 하면 1사단 병사들이 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여기 밑으로 이제 개울이 흐르는데 젖먹이 아이가 살고 엄마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서우니까, 배도 고프고 무서우니까 우니까 소리만 나면 총격이 벌어지니 자기 아버지가 젖먹이 아이를 개울 속에다가 죽여버립니다. 안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게 노군리 사건이에요. 그건 한 단면인데, 어쨌든 노군리 사건은 원래는 1970년 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처음에는 항공기의 기총소사, 나중에는 1사단 기병사단 병력에 의한 이 사격으로 인해 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오들오들 떨면서 평생을.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의 기관지였던 조선인민보에 보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건 북한의 선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살아남은 유적 중에 이제 정구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억울한 것을 계속 호소를 하게 됩니다. 책으로 관계기관들에 다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안 하다가 처음에는 한겨레 신문, 그리고 월간 말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사 잡지였었는데, 월간 말지에서 이 기사를 공개를 하게 되고 발굴을 했습니다. 보도를 했어요. 근데 비겁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아무도 주목을 안 합니다. 사건화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P통신 기자들이 탐사 보도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빵 터트리는 순간에 그건 전 세계적인 특종이 되었고, 그 다음날 AP통신을 받아든 한국의 언론이 경쟁하듯이 취재를 합니다. 정말 비겁하죠. 뭐 부역자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 도광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잔류파들을 처리를 합니다. A, B, C, D 등급까지 해가지고 A, B 등급은 처형을 해버립니다. 민간인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통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치산 토벌한다면서 아까 이제 한평의 월야 같은 경우나 불갑산 아래, 거창은 산청, 뭐 함양, 수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군대, 주로 군대에 의한 것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사실이 왜곡돼요. 공비들이 와서, 공산, 빨치산들이 와서 한 것처럼,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상당수는, 그 중에 대다수는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저질러진 학살 사건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해서 많게 보면은 300만, 적게 보면은 전쟁기에 적게 봐도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전투와 관계없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의 1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껏 추정입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원래 이 대한청년단이라는 우익 청년단체가 청년방위군이 되었다, 국민방위군이 됐어요. 국회에서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법도 통과시켜주고 했습니다. 근데 예방 차원이에요. 전쟁이 빵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을 만 17세, 40세까지를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상관없는데 내려오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자칫하면 청년들이 북한군에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12월에 일제히 소집합니다. 부산으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승만 정권을 창출하는 이승만 정권기에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밥을 줘야 되는데 밥 줄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겨울이라 추워요. 얼어 죽어요. 옷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간부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경우가 있어요. 9만여 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책임자들은 김용군이랄지 이런 몇몇 책임자들은 군법에 회부되어서 총살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실제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랄지, 아니면 참모총장 3군 사령관이었던 정일권이랄지, 이 사람들은, 정일권은 미국으로,
신성문은 일본으로 도피를 해버립니다. 정권 차원에서 빼돌린 거죠. 이 자금 출처를 이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평화의 개념. 자, 평화란 게 무엇인가? 우리는 전쟁을 겪고 난 뒤에 평화를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물어보면 평화가 뭐고 행복이 뭔가라고 하면은 뭐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그건 물리적인 평화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저기한 것이고, 근데 전쟁이 없다고, 나라 간에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의 원인, 뭐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문화적 배제 등을 폐지를 시키고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구조적 평화를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걸로 하는 것들. 적극적인 거는 이걸 합치는 거. 개인은 물론 사회적 차원, 저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의 평화가 없는데 사회에는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국가나 민족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개인이 먼저 중요하죠. 물질적인 것들을 포괄해야 된다. 평화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전쟁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 차원이고 인류가 공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세계 평화라든가, 영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독일이라든가 미국에서도, 근데 아직은 발전하지 않고 있다가 뭐 이제 점점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1950년대부터 우리는 평화학이라는 게 아직 제대로 된 학문으로 정착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는 요한 갈퉁이라는 분이랄지 이런 세계적인 평화학자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고 많은 상상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전쟁 이후에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인류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전투를 하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비무장한 민간인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다른 나라는 참,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회는 반성과 성찰 있고 평화를 사고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풍토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그죠? 한국은 너무도 쉽게 전쟁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생각하고 선동해요. 끄떡하면은 전쟁을 선동하는 발언들. 근데 일점 불사를 한다 할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된다 할지, 그러면은 맞서 싸우는 사람은 누가 되어요? 그리고 지금의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앞에서 학살만 이야기했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제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물론 군인들도 있겠죠. 근데 전쟁이 나고 전투 행위가 벌어지면 전방과 후방이 없습니다. 후방에도 폭격은 이루어져요. 그럼 제일로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유럽에서는 학살에 대한 반성과 평화학이 발흥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감추려고 했고, 그게 정당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고, 은폐하거나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희한한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에 황군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평화운동을 더 주창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셔버렸죠. 다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주변국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반성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문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참전 군인이 반전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존 캐리라는 사람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200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부시한테, 선거에는 이기고 졌어요. 개표를 끝내는 못했는데 어쨌든 클린턴 시절에 부통령,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에요. 은성 무공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터에서 영웅 훈장을 받았던 전쟁 영웅이 돌아오자마자 제일로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반전 시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전쟁에 반대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이제 정치 뭐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냥 시민운동으로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뭐 유엔에서는 2000년도에 2000선언, 비폭력, 평화와 비폭력 선언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탈냉전 시대 이후에 각종 사회 경제적 권리 투쟁, 종족, 종교, 분쟁, 정체성의 갈등, 문화 억압, 비민주적인 국가 권력 등이 평화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고 유엔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유네스코를 통해서 그래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전쟁과 폭력의 문화 이 부분은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전환을 가능시키게 해야 되고 평화의 문화는 지속 가능한 인류가 그래서 이제 요새는 친환경, 생태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인류의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모든 사람의 삶과 존엄성이 존중이 되어야 되죠.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폭력이 그보다 더 포괄적인 폭력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해야 되고 특히 약자들에 대한 비폭력은 실천이 돼야 되죠. 뭐 이러한 아주 좋은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전쟁과 이제 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의 갈림길에서 역사가 주는 교훈. 왜 평화가 지켜져야 하는가? 학살을 보더라도 그건 하나의 이제 사례로서 되기는 하지만 지금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은 전방에 고지전만 하는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방도 후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서 북이 핵을 써버리게 되면 아니면 북의 미사일이 남쪽의 핵 발전소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건 핵전쟁이 돼요. 핵이 폭발하는 순간에는 한반도에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않더라도 북한이 핵은 안 쓰더라도 장사장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류를 금지를 시켰는데 한류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직접 참전을 해버리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되는 순간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그거는 이제는 사고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쉽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 참혹한 결과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인터넷상으로. 근데 그건 인터넷상으로만 보일 뿐이지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한국전쟁은 첫째는 살육이에요. 아까 엄청나게 살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전방의 군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물자가 파괴되는 거. 생산시설이 지금보다 1950년도보다 2022년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을 했습니다. 파괴도 더 엄청나요. 과학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무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평화가 파괴되는 순간에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전쟁의 피해 군인들한테만 그건 아니죠. 약자들부터 우선 공격이에요. 민간인들에게 전쟁의 총뿌리가 겨눠지고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융단 폭격, 전쟁과 폭탄에는 측은이심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폭탄은 이성과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대상 가리지 않습니다. 군시설만 그건 착각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사례고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전 군인만 피해를 입을 거다? 그건 아니죠. 참전 군인이 있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전쟁 미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아가 생겨요. 그리고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으셨을 거예요. 직접적인 이산 가족은. 그래도 1000만이었어요. 한때는. 원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됐느냐? 역사적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된 적보다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찾기 위한 방법은 상상을 해야죠. 전쟁 반대를 넘어서 전쟁과 폭력을 뛰어넘어서 평화를 고민을 해야 되고, 혐오와 차별을 뛰어넘어서 연대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진정으로 전쟁이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말로써 제 전쟁의 그늘이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는 요즘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제발 한반도 인류가 다, 전 세계가 다 평화로웠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제가 사는 이 땅 한반도에서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최소한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